청양군 농업기술센터 특화기술팀장 남훈입니다.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제 이름. 네. 고추라고 하면은 대치가 최고잖아요. 그렇죠. 재배 면적도 청양에서 최고입니다. 저희 청양이 858헥타로 이렇게 농업 경영체 등록된 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볼 때도 9위예요. 재배 면적이. 예. 경상도 쪽으로 이제 많이 영양이라든가 안동이라든가 이렇게 좀 돼 있고요. 봉화. 그 다음에 이쪽 전라도 쪽으로 넘어와서는 우리 청양보다 많은 데가 딱 한 군데 있어요. 해남. 그 다음에가 우리 청양이거든요. 그러니까 8위, 9위 정도 돼요. 858헥타, 거의 900헥타 가까이 육박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대치가 10개 읍면 중에서 최고 많이 재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청양고추 하면 대치면을 빼놓을 수 없고요. 여기 오늘 오신 그 어르신들, 농가들이 사실은 고추 재배 기술자입니다. 저희는 다만 행정적으로 표준 그 재배법 비롯해서 이렇게 좀 같이 한번 신기술 이런 것들 좀 말씀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는 분? 가보기는 한 것 같은데 이거 드론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높여가지고 찍은 거예요. 그렇죠. 저희 기술센터 다목적 육묘장 거기입니다. 여기 뭐 안 와보신 분 없으시죠? 모두 다 한 번씩은 와 주셨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이 벤노형 그 온실에서 청양고추를 육묘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농가에 공급을 해드립니다. 100만 주. 이렇게 들어보면 많은 것 같아도 사실 심어보려고 그러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접수를 지난해 가을부터 해가지고 이장님들 통해서 받아서 현재 한 2,300 농가 조금 더 되게 접수를 받았어요. 저희 마음 같아서는 더 이거 2배 이상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좀 시설적으로도 제한이 있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농가, 어르신 농가라든가 육묘하면서 좀 실패했을 때 해가지고 읍면별로 좀 나눠서 해드리다 보니까 어르신들 그 욕심껏 다 이렇게 못 해드린다면 저희도 너무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이렇게 공급을 해드리고 있고요. 5가지 품종 나갑니다. 혹시 다 아시나요? 청양고추는 기본적으로 나갑니다. 그렇게 하고 작년에 해가지고 인기 좋았던 품종 2가지 있죠? 그렇죠. 칼라탄. 또 칼타이탄. 칼타이탄은 작년에 공급 안 하고 올해 처음 하는 데가 아시네요. 그렇죠. 칼타이탄. 칼라탄, 칼라킹, 칼타이탄, 청양고추, 하나는 농후에서 나오는 빅스타. 이렇게 5개 품종으로 해서 올해도 공급을 그렇게 잘 적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쯤 해서 설 지나고 나서 파종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육 시작하기 전에 영상도 보셨지만은 우리가 공익직불제니 뭐니 해가지고 이제 국가에서 농업인들한테 여러 형태의 이제 보조금을 지급을 해주고 있고 지금 농산물에 대한 아까 선생님 인사 말씀도 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추세가 트렌드가 다수화 맞습니까? 다수화일까요? 많이만 생산하면 참 좋을까요? 예, 많이 생산하면 좋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소비자가 안 찾는 다수학은 다 쟁여놓고 버릴 수도 있어요. 가격은 가격대로 떨어지고, 이미지는 이미지대로 버리고, 재고는 재고대로 남고, 농가에서 그거 생산하려고 얼마나 많은 약재라든가 노력이라든가 경영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다수학하려고 하면. 근데 소비자가 찾아주는 안심하고 그러려고 하면 뭐가 중요하냐면 농산물 안전성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대체 탄정리에도 안전성 분석센터도 생기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분석을 해드리고 있어요. 치료 갖고 오시면. 그래서 2019년 1월 1일부터 지금 이제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PLS 제도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적용된 그 약재가 있어요. 사용 시기는 몇 번, 마지막 농약 살포일은 언제고, 그래서 그 품목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거 외에 다른 성분의 농약을 사용해서 검출이 되면 그럼 불합격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잔류 허용 기준이 다 농산물 품목마다 마련이 돼 있고요. 잔류 허용 기준이. 그리고 만약에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산물 같은 경우는 무조건 킬로그램당 0.01mg.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뭘 알죠. 근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검출되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우리가 그 올림픽 때 보면 수영장 보시죠? 그게 수영장 한 번 레인 이렇게 직선거리로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번 가는 그 거리가 50m예요. 그리고 폭이 얼마나 되냐면 한 20m 정도 돼요. 깊이가 한 2m 되고.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수영장에 물을 가득 받아놓고 한 숟가락 반 정도의 잉크를 갖다가 거기다가 떨어뜨린 양이 킬로그램당 0.01mg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예. 그 설정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품명은 실바코 있죠. 가루약 같은 거 잘 이제 보호용 판적증명으로 쓰시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 성분은 테부코나졸 성분이 들어가 있고 살균 제거, 작물이 이렇게 있어요. 쓸 수 있는 작물들이. 그래서 고추는 파프리카 포함해가지고 적용 병에는 이런 병에만 쓰고 언제 쓰고 양량은 어느 정도 해서 마지막 언제까지 쓸 수 있는까지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것을 벗어나서 고추에 적용되지도 않는 어떤 등록되지도 않는 농약인데 또 주변의 말을 듣고 이상한 약재를 뭐 다른 품목에 쓰는 어떤 약재를 갖다 잘 듣는다고 해서 쓰시면 조금 과용해서 좀 양량도 좀 배액을 더 진하게 쓰고 좀 이거 잘 듣네. 잘 듣기는 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돼요. 나중에 예, 나가셨을 때. 예. 그래서 지금 트렌드가 소비자가 원하는 거는 안전성이다. 그래서 조금 덜 소량이 적더라도 소비자가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우리 농가의 할 일이다. 그거를 이제 정확히 잘 아셔야 됩니다. 추세는. 네, 그러면 이제 건고추 재배 동향을 잠깐 살펴볼게요. 작년에는 한 8만 톤 정도 했어요. 그래서 재작년에 비해서 3분의 1이 증가했네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농가 기술이 뭐가 이렇게 혁신적으로 달라져서 이렇게 증가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예. 우리 한창희 우리 사장님께서는 잘 하시네요. 맞습니다. 기후 때문에 그래요. 재작년에는 연속 강우 63일 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탄저병과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병해 때문에 수확량이 아주 적었죠. 6만 톤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렇게 짙게 나오니까 좋은 거 있죠? 뭐가 좋아요? 그렇죠. 가격이 아주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기상 변화에 좀 덜 민감할 수 있는 시설 재배하신 분들이라든가 좀 그런 적게 영향을 받으신 분들은 아주 좋았던 한 해였어요. 재작년 같은 경우는. 근데 작년은 이렇게 3분의 1가량 6만 톤 하다가 갑자기 8만 톤으로 증가해서 단수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여기 이제 전국 그 생산 단수거든요. 청양에서 이 얘기하면은 다 웃지요. 그죠? 우리 청양에 계신 농가들, 특히 대체에 계신 농가들은 다 뭐, 예? 2분 이상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라, 다 뭐 300kg 이상은 거뜬하게 뭐, 작년 같은 경우는 뭐 그 이상, 조금 반, 서금까지도 하신 분도 계시고, 아주 뭐, 혁신적으로 잘한다 하신 농가는 나는 내근했다, 내근반했다, 뭐 이러신 분도 계시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건 전국 평균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어쨌든, 작년 농사는 잘 됐는데 가격은 재작년에 비해서 반토막 났다. 딱 반토막 났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올해 재배를 어떻게 하실 거냐 의향조사를 갖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했어요. 했더니 아유 이렇게 생산도 잘 되고 풍년인데 아유 나 덜 심겠다 하시는 분들이 네, 전망이 좀 재배 면적은 한 9% 정도 감소할 전망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량보다는 가격에 더 우리 농가에서 민감한 것 같아요. 재작년에 한두병 많아서 이렇게 쭉 줄었을 때는 생산량은 적었지만 가격이 아주 좋으니까 늘었어요. 이렇게 재배 면적이 한 2만 헥타 가까이 이상, 그죠? 2천 헥타 가까이 이렇게 늘었는데, 요번에는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청양 같은 경우는 858헥타 정도 하고요. 자체적으로 조사한 거는 단수는 한 343kg 정도, 정확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일반 그 평균보다 굉장히 웃도는 수준입니다. 네, 대비율도 좋고요. 지금 그 동향을 보면은 연간 우리나라에서 고추 소비량이 20만 톤입니다. 지금 5,100만 명 그 인구를 나누기로 해서 애들에서 노인까지 무조건 그냥 계산해서 산술적으로 나눠보니까 1인당 한 3.78kg 정도 건고추를 소비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3.78kg를 갖다 고춧가루를 갖다가 다 온전히 사람이 먹는 게 아니고 음식하는데 뭐 김장하는데 식당에서 여기저기서 이제 다 많이 사용되는데 버려지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생산한 것 대비해서 했을 때는 한 그 정도 소비를 하고요. 생산이 한 8만 톤 했는데 20만 톤 보통 소비한다니까 나머지는 12만 톤은 수입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중국산 냉동고추 가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동남아 쪽으로 들어오고 하는데 가격적인 차이로 보면은 비교할 수 없는 차이죠. 평균당.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재배량이라든가 수확량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직거래 할 때 얼마 정도 좀 나가시나요? 킬로그램당. 직거래 많이 하시는 건가요? 한 14,000원, 5,000원 나가나요? 예, 평균 그 정도 나가죠. 예, 더 잘 받으시는 분이 더 나가죠. 키로에. 작년 그 기상을 분석을 해보면은 기온, 강수량, 일조 시간을 보면 상당히 좀 그 2020년에 비해서 무난했습니다. 예, 그래서 고온 기간이 조금 그 즐겁고요. 그리고 강수량도 적당했습니다. 요게 이제 2020년에 탄저병 많이 발생했을 때, 그때 이제 7, 8월 달에 연속강을 내릴 때 그때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에 비해서 강수량도 적당을 했고요. 근데 여기 뒤에 보면 8월 말쯤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다른 때보다 평년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죠. 늦장마가 왔어요. 예, 늦게, 뒤늦게 장마가 와서 8월 하순서부터 해서 9월 초중순까지 비 내리는 기간, 그리고 습하고 해 뜨지 않은 기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탄저병이 좀 발생을 뒤늦게 했습니다. 일조 시간은 평균적으로 좀 괜찮았던 편이고요. 그래서 농사는 역시 하늘과 우리가 계약 대비하는 건데 작년 기상은 대체적으로 고추 농사에 무난하고 좋았던 편이었다. 여기서 이제 해서 증가가 됐고요. 다만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백곡저검병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후기에 가서도 많이 나왔거든요. 이거는 이제 칼슘이 시용이 안 되고 석회가 시용이 안 된 게 아니라 충분히 밭에 있는데 고온이 지속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용해돼 가지고 작물한테 잘 들어가지 않았던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칼슘 결핍증이 좀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육묘 초기하고 그 정식 초기에 바이러스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고온건조 시설을 재배하우스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발생했고요. 아까 말했듯이 이제 뒷부분에 탄저병 같은 일을 좀 증가를 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5월달 초에 그 저온이 왔었어요. 막 소리가 내릴 정도까지 이렇게 기온이 영하 1도, 2도, 5월 초순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일찍 심은 편이었거든요. 노지에다가 심는데도 한 4월 한 20, 한 4일, 5일 되니까 막 여기저기서 심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근데 차라리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심으신 농가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뿌리 활착이 되고 했을 때 견뎌내는 힘이 저번에 견뎌내는 힘이 있었는데 5월 그 어린이날 중심으로 해서 그때 심으신 분들은 직격탄을 맞았어요. 예. 그때 서리가 내리고 온도가 영하 0도 이하로 막 떨어지고 그래서 초기에 활착이 많이 지연되고 몸살이 심했다라는 거. 또 우박도 왔어요. 우박도 작년에 기억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초기 생육이 좀 저조한 편이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늦장머리나 과습과 변해증 발생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추세가 최근에는 우리가 일명 칼라병이라고 하는 TSW, 토마토 단종류조 바이러스병, 이거에 대한 저항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뭐 탄저병,
역병, 청국병, 뭐 이런 그 병에 대한 복합 내병계 품종을 좋아한다. 그것이 이제 많이 증가됐다. 그래서 우리 육묘팀에서도 그렇게 올해도 칼라틴과 같은 이런 복합 내병계 품종을 많이 선호를 하고 또 선호도 조사에 의해서 이제 공급을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그 품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여기 빨갛게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육묘 우리 다문적 육묘장에서 공급하는 품종들이고요. 대부분 다 크기는 대과 또는 극대과를 원합니다. 그리고 재배 형태 속기를 보면은 조생종을 원해요. 빨리 남들보다 일주일이라도 더 먼저 따가지고 시장에 내놓기를 원해요. 조생종 원하고 밭크기는 큰 거 원하고요. 대과종이면 최소한 16cm 이상이 되고 꼭지 빼고서 끝에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10m 매운맛은 좀 강한 걸 원하고요. 이런 바이러스, 한젖병 이런 거에 대한 복합 내병을 원하고 있다. 대부분 여기 이제 보시는 것들 중에서 뭐 여러 가지 많이 육묘사에서 지금 그 위탁육묘 받아가지고 하는 농가들 쭉 조사를 해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 있는 품종들 가운데서 우리 농가들이 원하는 품종들 그리고 새로 나온 품종들도 이렇게 많이 있어요. 여기 중에서 우리 어르신들 재배하는 품종들 이름 좀 나오나요? 보이세요?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많이. 그래서 추세가 그런 추세로 해서 공급되고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품종을 선택한 때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착과력이 우수하고 또 나중에 후기에 착색과 건조 기간이 좀 빨라야 되겠죠. 그 착색이 잘 안 돼가지고 좀 문제가 되면은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원하고 생육 후기까지도 초세가 강하고 각 크기와 과양이 균열하고 말렸을 때 건강 품질이 좀 좋아야 되고 과피가 두꺼워서 고춧가루 생산량이 많은 걸 원하죠. 또 절간도 짧고 꼭지가 잘 떨어져서 재배가지나 수확이 용이해야 된다. 다 좋은 맛만 있죠. 그리고 이런 그 병이라든가 자연재해에 대한 저항성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 다 좋은데 여기에 나오는 이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완벽한 품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육묘사마다 조금 더 강점으로 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품종들은 아까 좀 전에 품종 특성표에서 보셨듯이 전부 다 복합 내병계 쪽으로 가고 있어요. 병해에도 강하고 그런 것들을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직접 그 육묘하시는 농가들은 그렇게 이제 많지는 않죠. 대부분 이제 위탁육묘 많이 하시고 동네에서 이렇게 하고 계신데 그래서 주변인들 추천도 받으시고 농업기술센터의 추세가 어떤지도 보시고 직접 또 재배 농가들 얘기도 들어보시고 하셔가지고 숲기라든가 또 내병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금 안배를 해주셔야 돼요. 어느 거 좋다고 해서 그거에 거의 이렇게 그 품종으로 올인하다시피 하시면 안 되고요. 기후 환경에 좀 이렇게 안배를 하셔가지고 이런 기후에도 요거는 조금 못했지만 저거는 좀 저항성을 갖고 버틸 수 있는 것들 해서 조금 다양하게 몇 품종을 이렇게 안배하셔서 하시는 것이 재배 안정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추라고 하는 거는 그 뿌리가 표토 30-40cm 이내에 분포하고 있는 천근성 작물이에요. 그러니까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작물이 아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가뭄이라든가 이런 고온이라든가 또 습기 이런 것들에 바로바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너무 많이 줘도 안 되고 또 너무 부족해도 안 되고 좀 까다로운 작물이죠. 온도도 그렇고 그래서 상당히 컴퓨터는 작물이다. 그리고 침수했을 때도 장마기 때 불과 이틀만 되면 바로 고사해 버립니다. 물에 이렇게 취약해요. 물을 좋아하면서도 물에 취약하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토양이 물 빠짐이 좋은 토양에서 재배를 하셔야 좋습니다. 그리고 생육기간이 굉장히 길죠. 육묘하는데도 그건 2달 반, 석 달 걸리고 본포에 나가도 5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1년 중에서 거의 보면은 8개월 이상을 갖다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굉장히 노력이 많이 드는 그런 작물입니다. 그래서 잘 재배를 하시면 비료를 아주 선호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다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비가림 재배할 때는 이렇게까지도 많이 추비를 시용해도
전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다산의 상징이거든요, 사실은 꽃두가. 그래서 가능하시면 관수시설을 노지라고 하더라도 꼭 해놓으시는 것이 그것이 증수의 필수 조건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빛을 좋아하고 중일성 작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햇빛을 받는 그 시간에 따라서 꽃이 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일성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햇빛보다도 온도만 맞으면은 전부 다 계속 꽃 피고 또 착과되고 떨어지고 또 꽃 피고 이거 계속 반복을 합니다. 얘네들은. 한번 벼처럼 이렇게 일시적으로 꽃 펴가지고 수정되고서 열매 맺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얘네들은 계속 이걸 반복하는 그런 작물이에요. 온도와 관련해서는 이 온도는 잘 기억해 두세요. 30도, 15도. 30에 반은 15도죠. 가능하면 15도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되고 30도 이상이 되면 생리장애를 나타낼 수 있다. 35도가 넘어가게 되면 꽃이 떨어진다. 수정도 안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얘네들은 오전에 꽃도 피고요. 또 수정도 오전에 해요. 꽃 피고 개화하고 수정되는 게 한 2시간 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 중간 지점을 보면 한 오전 한 10시 정도가 그 중간 지점이더라고요. 꽃 피는 시간 2시간, 그리고 수정할 수 있는 그 시간 꽃가루 날려가지고 소금 발효할 수 있는 시간 하면은 한 오전 10시에서 11시 정도가 이렇게 꽃 피고 수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다. 그리고 얘네들은 지들 자기 그 꽃에서 서로 간에 자가수정이 될 거예요. 70% 이상. 그러니까 뭐 벌레 같은 거, 벌을 갖다가 방사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지들끼리 알아서 자가수정 잘하고요. 나머지 한 20-30% 정도는 바람이라든가 벌레가 충분히 수정하는 그런 작물이고요. 열매 같은 경우는 낮에 한 60%, 밤에 40% 성장하는 그런 작물입니다. 꽃이 이렇게 주당 많이 피어요, 사실은. 이렇게 많이 피는 것 가운데서 한 10%에서 20% 사이만 수정이 잘 돼요. 그리고 수정 잘 된 것 중에서도 나중에 우리가 수확하기까지 가는 것은 그거 한 70-80%밖에 안 되거든요. 어쨌든 얘네들은 계속 영양 생장하고 꽃도 피우고 수정하고 연속 화사라고 해서 이걸 반복을 하는 그 작물이에요. 보통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지금 저희가 파종할 그런 시기에 와 있죠. 그렇게 해서 2월 초순까지 또 저희 지역에서는 늦어도 중순까지 하셔도 큰 무리는 없어요. 그거 남들 할 때 2월 초순을 놓쳤다고 해서 애달복달 하실 것도 없습니다. 육류 기간이 조금 줄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제 봄밭에 나가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2월 중순까지도 이렇게 파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날 가려서. 그 다음에 4월 중순 이후부터 해서 5월 초순까지 이렇게 정식하고 이런 작업을 거쳐서 수확을 하게 됩니다. 뭐 그 사이에 그 주로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은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어르신들도 잘 아시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육묘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위탁육묘도 가능하면 소규모 농가는 추천을 드립니다. 괜히 무리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그리고 육묘기 때 봄밭에 나아가기 전에 벌써 얘네들은 꽃필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한 3-40개씩 화학분할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좋은 꽃소지를 가지려면 육묘를 잘 하셔야 그래야 나중에 다 수확할 수 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전열운상을 하시고 전열선을 까셔가지고 하셔야 된다. 이런 이제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육묘상까지 이제 하게 되고요. 보통 육묘 일수는 일반적으로 조생종은 이 정도, 한 7-80일, 중생종은 90일, 중만생종은 100일 이상 이렇게 육묘 기간을 뒀는데요. 이거는 일반적인 거고 같은 조생종이라 하더라도 품종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보셔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 보통 이제 모짜리 파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포트, 트레이 파종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트레이 파종을 하게 되면은 가식할 때 뿌리 끊김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모짜리에서 좀 뿌리 끊김이 어느 정도 돼야 그래도 뿌리 활력이 더 증가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걸 또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거는
우리 농가에서 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중요한 게 온도 관리하고 수분 관리인데요. 육묘일 때는 낮에는 25도에서 7도, 밤에는 15도에서 17도, 15도 이하로 내려가면은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온은 18도에서 20도 정도, 이 정도가 육묘할 때 온도고요. 정식하기 전에 직전에는 이렇게 이때 육묘 때의 온도보다 좀 떨어집니다. 예,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경화를 시켜야 되고요. 야간 지온이 중요한데요. 야간에 지온이 높으면 이제 웃자라게 되죠. 연양묘 줄기도 연해지고요. 각종 그 병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지온이 그렇다고 너무 또 이제 떨어지면 뿌리 발육이 억제가 많이 되죠. 그렇게 하게 되면 꽃수가 아까 육묘기 때부터도 화분화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꽃수가 좀 감소를 하게 돼요. 그래서 온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물 관리 잘 해주셔야 되는데, 보통 겨울철 이제 춥기 때문에 아침에 나오자마자 물 틀어가지고 바로 주시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물을 틀으셔서, 고무통이나 이런 데다가 좀 받아 놓으시고 나서 기온도 어느 정도 오른 낮 한 11시경, 이때쯤 하셔가지고 물을 갖다가 흠뻑 주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씩 주시지 마시고, 한 번 주실 때 오전에 흠뻑 밑에까지 스며들도록 주셔가지고 오후 늦게 이렇게 저녁 초저녁쯤 됐을 때 상토 표면이 뽀얗게 이렇게 예쁘게 올라와 있으면 물 잘 주신 겁니다. 그래서 습기 관리 잘 해주셔가지고 잘록병 같은 이런 것들은 이제 주의해 주시고 찬바람 들지 않도록 잘 덮어주시고요. 잘록병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활쪽을 꽂아놓고 하우스 안에서도 피복을, 이중 피복을 보통 하시잖아요. 그 비닐도 덮고 부직포도 덮는데 그 순서를 어떻게 하시면 좀 좋을까요? 이 잘록병 예방하는데 어르신들 어떻게 하고 계셔요? 육묘 목판 위에다가 한 겹만 덮으세요? 보통 이제 겨울철에 2겹 덮으시잖아요. 비닐도 덮고 부직포도 이렇게 하나 더 고운 덮개 덮고 그러는데 그 순서가 좀 중요해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먼저 덮으시면 좋아요? 판 위에다가. 그러니까 저기 활쪽 위에다가 바로 비닐을 덮고 그 위에다가 고운 덮개를 덮는다. 또 달리 하시는 것. 근데 지금 하시는 방법도 괜찮은데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느냐면은 물 주고 했던 그 상태에 있던 습기가 다 올라와서 어디에 맺힐까요? 그렇죠. 비닐에 맺혀요. 비닐 먼저 덮게 되면. 그럼 나중에 그 물방울 맺힌 게 다 떨어져요. 저 고추 육묘 하는 애들 위로. 그러면은 그 물들이 다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과습 조건이 되고 병에 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부직포를 먼저 덮으시고 그 위에다가 비닐을 덮는 것이 더 안전하다. 병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오전에 주시고요. 상토에는 그 후기까지 자랄 수 있는 영양분이 사실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떡잎을 빼고 곤엽 그 육매 이후에 보셔가지고 엽색이 별로 안 좋고 이렇게 연하고 안 좋으시면은 연면시비를 좀 할 수 있습니다. 영양제 같은 거, 요소라든가 칼슘이 들어간 여러 가지 영양제가 있는데 0.2%로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너무 거기에만 믿고서 여러 차례 이렇게 시용하지 않으시고 필요할 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쁘게 잘 올라왔죠? 수분 관리를 잘 못하셨을 때 목판에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생육처 현상이죠. 고르게 잘 균일하게 올라가야 되는 포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이제 잘 되는 예고요. 그래서 쉽지만은 온도 관리, 수분 관리, 이것을 적은적습으로 잘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육묘하실 때는 하루라도 방심하지 마시고 잘 그렇게 환기 잘 해가면서 온도 관리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파종한 다음에 이 떡잎을 빼고서 곤엽이 한 2매 정도 되었을 때 한 번 정도
가식을 해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코트에다가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계속 밑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것도 4리터 차인데 낮에 최고 온도가 이때하고 거의 한 7, 8도 이상 차이 나죠. 그래서 낮 온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간 온도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좋은 날, 맑은 날을 잘 선택을 해서 하시면 밑에처럼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식한 다음에 이제 물주기 작업을 하면 얘네들이 아직 자리도 못 잡고 그러면 잘 쓰러지고요. 상처에 튀김으로 인해서 병에도 유발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얘네들이 전부 다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물을 조금 이렇게 돼지꼬리라고 하죠. 이런 것들 넣어가지고 어느 정도 온도를 높여준 다음에 저면 관수를 해주시면 돼요. 저면 관수는 다 아시죠? 이렇게 스티로폼 통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물을 담아놓고 밑에서부터 적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상처가 튀거나 하는 걸로 인해서 잔혹성 같은 거 걸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찬물 관수 갑자기 해가지고 여기 지금 전부 다 유축되고 타들어가잖아요. 이것도 환기를 갖다가 잘못해가지고 힘이 완전히 고사된 그런 피해 그런 경우고, 이거는 이제 보온 피해 낮에. 그래서 육면은 정말 다른 것도 그렇지만 반농사입니다. 정말 두 달 반에서 석 달 동안 하는 거기 때문에 온도 관리, 습도 관리, 환기 관리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잘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식 일주일 전, 한 7일에서 10일 전부터는 순화, 경화라고 해서 이제 본포에 나갈 준비를 서서히 얘네들이 이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하고 맞추셔야 되거든요. 반수량도 좀 줄이고 온도도 좀 낮추고 포장해 나갔을 때의 상태와 비슷한 조건을 서서히 두셔서 얘네들을 경화를 시킨 다음에 내보내야 정식됐을 때 활천력이 빠르고 생육이 우수하다. 근데 또 이 작업을 또 너무 또 강하게 하면 조기 수량이 좀 감소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고요. 하우스 정식묘 같은 경우는 지금 환경하고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으니까 좀 약하게 해주시고, 노지나 바깥에 막접기 터널 대비하시는 분들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강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육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해 병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있습니다. 작년에도 고온 건조한 그 현상이 일찍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4월 20일 이후로 일찍 정식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런 고온 건조가 계속되게 되면 충해 발생이 많습니다. 진딧물, 홍채벌레,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 충해로 인한 피해, 얘네들이 이렇게 많이 붙어가지고 감로, 배설물이 나와가지고 완전히 새까맣게 돼가지고 광합성도 안 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은요, 더 큰 문제는 얘네들이 이런 바이러스를 매개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진딧물 같은 경우는 CMV라고 해서 오이 모자이크 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얘네들이 매개하는 매개충입니다. 그러니까 진딧물 방제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는 주변에 밭속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잡초류에 얘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잡초류에 있는 그런 진딧물들을 잘 방제를 해주셔야 되고요. 기주식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 전에 예방적 수준에서 방제를 해주셔야 돼요. 어느 걸 나타나기 전에 방제를 안 하시는 것보다는 나타난다는 가정하에 예방적으로 미리 방제를 해주셔야, 그래야 얘네들 피해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꽃노랑 총채 벌레인데요. 이렇게 세균이 나오면서도 갉아먹은 것처럼 이렇게 기형이 되고 엽색도 연하고요. 그리고 쪼글쪼글해지죠. 모자이크 짜집기 한 것처럼 이런 피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총채벌레 같은 애들은 칼라병이라고 하는 PSWV를 얘기하는 그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방제를 철저히 해주셔야 돼요. 바이러스 같은 거 한번 걸리면 치료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걸리게 해주셔야 돼요.
간격이게. 예. 그리고 얘네들은 번데기나 성충으로 그 월동을 합니다. 예. 그리고 용묘상에서도 발생하지만은 제포되어 있을 때 포장에서도 많이 발생을 해요. 얘네들 때문에 계속 이제 골머리를 앓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런 증상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얘네들은 한번 감염이 되면은 진딧물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바이러스를 보독을 하고 나서 이거를 전염시킬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영국 전염이라고 해서 한번 얘네들은 바이러스를 보독하게 되면은 계속 발생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풍채벌레는 진딧물보다 더 피해가 심각하고요. 그래서 이걸 잘 해주셔야 돼요. 예. 시설 내 주변에 있는 혹시 광대나물이나 별꽃 같은 거 아세요? 육모초 이런데 얘네들이 월동을 해요. 기주식물이기 때문에. 예. 보시면 아실 거예요. 별꽃 생긴 거. 예. 하얗게 꽃도 피고 조그만데 광대나무, 자주색 광대나무라고 해서 미치광이 나물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얘네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우스 주변이나 논밭 주변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반드시 방제를 예방적으로 해주셔야 되지 걔네들 그대로 놓고서 하시면은 반드시 얘네들 옵니다. 시간 문제. 그 다음에 잔혹병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아시죠? 예. 그래서 조건은 그래요. 예. 온도가 낮고 햇볕 일조 부족하고 옷자라고 상토는 가급하고 물은 찬물 주고 안 좋은 조건은 다 갖췄죠. 이렇게 하면 얘네들이 안 올 수가 없어요. 토양에 병에가 있다가 상토에 이렇게 물 주고 할 때 물 튀기고 그렇다면은 얘네들한테 다 감염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제부라고 하는 이제 상토하고 붙은 부분이 쓰러져 버려요. 얘네들이 날렵해지다가 쑥 쓰러져 버리죠. 예.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육묘상에 덮여져 있는 비닐 같은데 거기에 물방울이 내려다가 떨어지면서 병원기는 그렇게 또 오기도 합니다. 잘 그런 관계를 또 환경 조건을 잘 맞춰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과습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곰팡이병이에요. 네, 이거는 육식곰팡이죠. 아까 그거는 지제부 밑에였는데 이런 줄기나 잎에서 이렇게 증상이 나타납니다. 곰팡이가. 이것도 역시 이제 과습한 상태로 그 환경이 지속이 되면 지금 환기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적응약제를 방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균성 전문의병, 이건 역시도 보온 과습할 때 많이 발생을 하고요. 옷 자랐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요. 이런 일들은 다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습한 그런 환경적인 상태를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적응약제로 예방적으로 관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가 이제 육묘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었고요. 이제 본포로 나가야 될 시점이 됐는데, 본포로 가려고 하면 일단은 얘네들이 살 집을, 토양을 갖다가 이제 잘 해줘야 돼요. 토양 관리도 안 해주고 무조건 그냥 일항 만들고 이렇게 해놨다고 그래서 걔네들 그 장소만 제공하고 심어놓으면 안 되고요. 그 토양의 특성 자체를 얘네들이 잘 살 수 있는 토양으로 미리 잘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정식을 해버리면 나중에 병 발생되는 거 여러 가지 병이 발생될 수 있는 환경은 다 제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토양을 잘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일단은 수직 배수가 잘 되도록 해야 되고요. 물이 보일 수 있는 그런 토성 같은 경우는 계량을 해주시고 배수를 좀 잘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잘 짓는 농가들은 보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다 일단 배수되도록 한다. 내가 필요할 때 관수시를 설치해서 내가 필요한 양만큼 필요할 때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좋아하긴 하지만 이게 물로 인해서 병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지속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하우스 같은 경우 암고 배수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노지 같은 경우는 배수로를 잘 정비해서 물 빠짐이 좋도록 그렇게 물을 정비를 잘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하고 소송 자체도 유기물이나 퇴비를 갖다가 많이 수용을 해가지고 살아있는 토양을 만들어줘야 된다. 무조건 이제 화학비료만 줘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땅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유기물을 많이 주셔야 되고, 그리고 토양 pH가 이제 적당하도록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중성 토양으로 잘 그렇게 이제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토양 검정을 반드시 좀 받아보세요. 내 토양의 지금 현재 특성이 어떤가, 지금 어떤 그 원소들이 얼만큼 있는가, 뭐가 많이 부족하고 뭐는 안 줘도 될 정도로, 어떤 원소는 안 줘도 될 정도로 그 양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뭐 NPK 얼만큼 주라니까 또 올해도 또 준다. 그렇게 하면 이제 과잉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후센터에서 토양 검정 항상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받으신 다음에 거기에 맞는 수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토양을 갖다가 산성이 아니라 중성으로, pH가 7이면은 중성이거든요. 그 이상이면 알칼리성이고, 이렇게 pH가 이렇게 낮은 상태, 4.5 정도로 낮은데, 이런 상태에서는 이런 양분들을 똑같이 줬을 때 이렇게 평균 30%도 안 되는 그런 흡수도가 나와요. 비료 이용률이. 근데 이렇게 중성 토양에서 6이나 7 정도 됐을 때는 이런 정도의 비료 이용률 효과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의 토양 상태가 지금 많이 산성화되어 있는지 그걸 이제 살피셔야 돼요. 거기에 맞게 좀 계량을 해주셔야 되고요. 토양에 줄 수 있는 건 표준 시비량입니다. 300평당 이렇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석회라든가 붕사라든가. 이제 단비로 줬을 때 줄 수 있는 가리가 300평당 얼마큼 들어갈 수 있는지 이제 계산은 다 나와 있죠. 요소비료라든가 용소민비라든가 염화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줄 수 있는 킬로그램 수가 사실은 있어요. 근데 그것들 단비를 해서 다 거기에 맞춰서 주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사실은 이제 고추 전용 비료가 있습니다. 보통 한 300평당 5분에서 6분 정도 이렇게 해주시고, 나중에 추비로 NK 복비를 이 정도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300평당. 근데 이제 여기에 나온 거는 말 그대로 표준 시비량이고요. 각자의 농가 밭 상태, 토양 상태에 따라서 여기에 가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시간 3, 4주 전에는 퇴비라든가 보토석회 같은 경우는 또 석회를 살펴해 주시고요. 한번 깊이 가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정시간 7에서 10일 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비료를 살포를 해주시고 이제 두둑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2주 정도, 10일에서 2주 정도의 간격을 두는 이유는 다 아시죠? 어르신 다 아시는 걸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석회하고 일반 화학비료하고 만났을 때, 동시에 졌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간격을 두시고요. 늦어도 정식 3, 4일 전에는 비닐 피복을 해서 지온을 어느 정도 높여 놓으셔야 됩니다. 따뜻한 상태로. 이렇게 해서 속이 뿌리 활짝이 수월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비닐 같은 경우는 흑색 비닐이나 투명 비닐이나 이렇게 좀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가운데 양옆에는 검고 가운데는 이렇게 투명으로 되어 있는 배색 비닐 많이 사용하시죠? 그런 비닐들로 이렇게 좀 큰 문제 없겠습니다. 나가기 전에 정화 처리 해주시고, 우리 한창희 사장님 올해 언제쯤 심을 계획이세요? 제대로 이렇게 다 이렇게 착착 진행된다 그러면 정식을 밭에다가 정식으로 한 5월 8일 정도. 5월 8일 정도요? 작년에는 좀 5월 2일 정도. 조금 오래 늦추실 생각이세요? 산술적으로는 마지막 지역에 서리가 내린 다음에 맑은 날 실시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놈의 마지막 서리가 언제 내릴지 언제 알아요? 이때쯤 되면 다 지나갔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내릴 수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기상청에 한 30년 데이터를 쫙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지역의 평균 30년 데이터의 만상의 마지막 서리 내린 날이 언제냐 그랬더니 4월 23일이더라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5월 4일, 5일 요런 때도 와요, 서리가. 대치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저쪽 평사리라든가 상감리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주변 상황을 잘 보셔가면서 해 주시고, 가능하시면 여기 계신 어르신들 중에서도 막덕기 부직포 터널 재배 하신 분 계세요? 막덕기 재배.
그런 거 이렇게 좀 해주시면 4월 한 20일경 이렇게 해도 이런 그 우박이라든가 허리 피해 좀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시장도 많이 증가하고요. 그렇게 4월 중에 해주셔도 됩니다. 정식할 때는 떡잎을 빼고 본엽이 한 10에서 13매 정도 꽃이 이렇게 한 개 정도 피었을 때가 이제 정상이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뭐 제식거리나 이런 것들은 밥포장이나 상황에 따라서 해주시면 좋은데 어쨌든 고랑을 좀 넓히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야 통풍도 잘 되고 병해 발생도 적고요, 작업도 편리하고 여러 가지 일정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주수가 좀 서운하시면 요거를 좀 줄이세요. 포기 사이즈. 요걸 좀 넓히시고 그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심는 깊이는 육묘상에서 심겼던 깊이만큼 심겨라. 이렇게 너무 깊게 심기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심고 나서 꼭 거기 위에다가 무덤을 만들어요. 옆에다가 쓰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하시는 건데 이렇게 깊게 심기면은 여기서부터 심긴 부위부터 새로 그 신근이 나오려고 얘네들이 쇳뿌리가 나오려고 노력하던 활착이 많이 지연돼요. 그래서 이렇게 심겼던 깊이만큼 딱 심어주시고요. 또 너무 얕게 하게 되면은 이 뿌리가 표면으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건조기해라든가 가스 피해가 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힘든 깊이도 좀 해주시고 겨순 제거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겠죠. 측지 방아다리 밑에 농가에 따라서 조금씩 견해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농가에 따라서 그 측지를 갖다가 그의 기상에 따라서 살려놨다가 나중에 거기서 수확을 많이 하신 분들도 계세요. 건실하게. 근데 또 그것 때문에 또 피해를 받는 경우도 사실은 있어요. 역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흙물이 틀 때 전염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염이 다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겨순 제거와 관련해서 농가에서 장단점을 잘 보셔가지고 스스로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상태가 이제 적기 상태로 보시면 이건 이제 적기를 조금 일치한 경우고요. 이 정도는 너무 빠르다. 정리를 해보면 생육이 왕성할 때는 좀 빨리 제거해 주시는 게 좋고요. 생육이 약할 때는 측지를 키워서 초세를 좀 회복시켜 준 다음에 제거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밑에 이제 그 연구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냥 방임을 해버렸을 때 수량은 오히려 더 증가를 조금 더 했네요. 근데 한 3회 정도 제거할 때 수량은 좀 떨어졌지만 여기 보면은 과장이라든가 과경, 과육, 두께, 무게 이런 것들 봤을 때 크기와 품질은 조금 증가했다.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를 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추비 같은 경우는 하우스 같은 데는 많이 하시죠. 노지도 사실은 잘 되는 데는 4회 막 이렇게 추비 주시기도 하십니다. 어쨌든 마지막 종료 시기는 우리 지방 같은 경우 8월 하순경에 옷걸음 종료를 해주시고요. 점적관서 시설 같은 경우는 한 1,100 정도 해서 액비를 여러 차례 시설 하우스 같은 경우는 많이 주셔서 다비를 하셔서 많이 또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추비주는 위치와 관련해서는 1차 추비는 이렇게 포기와 포기 사이에, 그리고 2차 추비는 약간 그 포기에서 옆으로 일항에서 약간 비스듬하게, 3차부터는 턱골해 주신다. 그리고 부직포 고랑에다 덮으시는 경우 있는데 이럴 때는 부직포를 덮기 전에 미리 좀 주셔도 괜찮습니다. 나중에는 비우로 용해가 되고 들어가기 때문에 해주시고요. 원리는 이 뿌리가 잘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거리에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뿌리에다가 주시면 또 뿌리가 나가요. 그러니까 그 원리만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추는 물을 싫어하기도 하지만 이틀만 되면은 침수되면 완전히 이제 고사하지만 얘네들도 계속 물 없으면 못 사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관수시설 가능하시면 하는 것이 증수 효과 요인이다. 그리고 이제 꽃다리 형상 같은 것도 많이 반대하고 있어요. 낙화나 낙과 같은 것들.
이 병해충과 관련해서 이제 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병해충들을 보면 지금 우리가 앓고 있는 것도 사람이 앓고 있는 것도 뭐죠? 이 세 가지 중에 바이러스죠.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막 변종이 생겨나가지고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막 다음 달 중순 되면 한 2만 명 이상 하루에 발생한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이 좀 그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입니다. 근데 이제 고추에도 이런 바이러스들이 있어요. 영어로 있어서 참 저기한테 쉽게 말하면 여기 빨간 걸로 되어 있는 건 탈락병이네요. 토마토 반점이도 바이러스, CM 오이 모자이크 바이러스, 이거 TMV 같은 경우는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 이건 담도유도 바이러스, 이런 거는 연합모틀 바이러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주로 바이러스 종류가 한 25종에서 30종 정도 돼요. 많아요. 고추와 관련해서. 근데 그 중에서 심각한 영향을 주는 건 한 7가지 정도 됩니다. 고추에 영향을 주는 거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균종류인데요. 청국병이라든가 이런 거 무름병, 세균 반전병 같은 경우는 세균에 의한 거고, 역병, 탄저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병들은 대피곰팡이병, 꼭지소금병 이런 것들은 곰팡이 관련 그런 발생하는 병입니다. 최근에는 그 역병 발생하는 율이 어떨까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였었는데 최근에 추세는 어떨까요? 역병. 그렇죠.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고추 품종이 PR계 품종, 역병, 내병계 품종이 많이 보급이 지금 돼 있어요. 그래도 이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줄 따라서 빨갛게 이렇게 말라 죽은 역병 표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아직까지. 이거는 한번 발병하면 고칠 수가 없어요. 물병이라고 그래요. 물길 따라서 전파를 하고 수매전면 전통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얘네들은 토양에서 계속 생존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생존력이 지긋지긋하게 강하죠.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런 거 발병한 포장은 연작을 이제 그만하시고 다른 작물로 돌려듣기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전문적으로, 전공적으로 그렇게 다른 작물로 한번 돌려듣기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장마 때 그 물튀김에 의해서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타고 올라오죠. 이렇게 줄기를 까보면은 물렁물렁해지면서 잘 벗겨지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따가 이제 그거는 좀 드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경종적으로는 이제 돌려듣기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물 빠짐이 좋도록 이렇게 배수로 정비를 하고 가능하면 미량을 좀 20cm 더 하실 수 있으면 30cm 이렇게 좀 높여서 재배해 주시는 것이 좀 제일 안전성이고요. 화학적으로는 아까도 그 육묘장에서 나갈 때부터 그 침지에서 나가는 거 있었죠. 뭐 미리카트, 프리엔 뭐 이런 약재도 나오는데 육묘상 판에서부터 그렇게 미리 역병 방지할 수 있는 약재 소독해서 나가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예방 위주로 리도밀동 같은 그 동사들을 좀 관리해 주셔도 되고요. 친환경 방제로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방법들을 좀 추천해 주고 싶어요. 고추 재배가 끝난 그 포장에다가 호밀파 좀 가을에 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병원균 수가 급격하게 감소를 많이 해요. 그래서 돌려짓기가 좀 어려우시고 계속 나는 여기다 좀 고추를 재배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농가인데 역병에 대한 어떤 취약성을 갖고 있는 그런 토양이라면 가을에 호밀을 좀 어려우셔도 파종을 해주시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여기 나온 것처럼 역병 초발생을 거의 한 40일가량 지연시킬 수 있다고 그러고 방제 효과도 상당히 이렇게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화학적으로 좀 하려고 그러면 이런 아인산 시중에서도 판매하거든요. 아인산 염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작년에는 좀 이 청국병 때문에 고생들 하신 농가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건 이제 세균병인데요. 이렇게 줄기를 까보면 도관이 이렇게 세균의 덩어리로 인해서 막혀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 말 그대로 푸른 상태로 말라죽거든요. 푸른 상태로. 그래서 아까 역병 같은 경우는 이랑의 줄 따라서 이렇게 쭉 같이 물길 따라 나타나는데 얘네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뜨문뜨문 나타나죠. 낮에는 싱싱했다가 아침 저녁으로는
예. 그런 밤에는 회복되는 증상이 반복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비료 같은 걸 가축 축복 같은 거 이제 잘못 주셨을 때는 그 뿌리에 잔뿌리를 통해서 또 감염되는 그런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단하는 방법은 까보면 알아요. 줄기 밑에를 까봐가지고 이렇게 플라스틱 같은 데다가 맑은 물에다가 넣어두면 받는 하루 정도 되면 유백색의 이런 하얀 덩어리가 흘러나와요. 우유 이렇게 방울 흩어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고요. 이것도 이런 것들과 들려주기 하고 인접하시면은 훨씬 더 좋습니다. 효과가 좋고요. 배수를 잘 해주셔야 되고 또 이런 토양 살균제, 입제하고 액제를 정식 4주 전에 해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청국병의 내병성을 가진 몇 가지 품종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내가 작년에 고생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농가가 있다면 이런 품종도 내병제 품종이 있으니까 사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 유백색의 우유 같은 세균 덩어리들이 흘러나오고 있죠. 이걸 농가들에서도 이제는 아셔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은 뽑아가지고 이렇게 자가적으로 이렇게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여기 보시면은 아까 그 역병 같은 경우는 지제부 부위가 이렇게 물러지면서 잘 이렇게 까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 오히려 이렇게 통통하니 이렇게 볼록하니 올라와요. 그 부분이 청국병 같은 뿌리도 크게 문제는 없어 보여요. 역병처럼 그렇게. 줄기를 까보면 이렇게 도관부가 막혀 있다, 발견되어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럼 구분을 해보세요. 두 개 중에서 어느 쪽이 역병이고 어느 쪽이 청국병인지. 왼쪽. 왼쪽 게 뭐 같아요? 예? 예. 오른쪽은요? 예, 맞았습니다. 답 맞추시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잘 보시면은 뿌리 부분하고 지저분 땅하고 맞닿는 부위하고 좀 달라요. 색깔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재작년에 문제가 됐던 탄저병. 예, 아유 무서운 병이죠. 탄저병. 예. 그래서 탄저병 같은 경우는 보온 다습 조건에서 무조건 많이 7, 8월달에는 얘네들은 반드시 온다. 이렇게 온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느 포장이든지 반드시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방적으로 미리 방제를 잘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가격도 싼 농약으로 미리미리 예상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얘네들 맑은 날에는 거의 포자가 안 날아다녀요. 비 오는 날 얘네들 전부 다 이렇게 맑은 날과 비 오는 날에 공기 중에 떠도는 탄저병균 숫자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7, 8월 달에 보온 다습 조건에서 비가 온다 그렇게 하면은 거의 100% 얘네들이 그 다음에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병균 잔재물 지난 연도에 포장에 있던 탄저병균이 하나라도 발생했던 어떤 포장에 있던 그 전염원들이 그 다음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니까 이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잘 관리를 못 하시면 땅속에 그대로 있다가 다시 또 옵니다. 정반 1cm에 이렇게 그 포자가 있다고 하는 거 보면은 방제를 하는 것보다도 얘네들 먼저 제거하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잘 이제 포장을 보셨다가 탄저병균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면 잘 보셨다가 얘네들을 빨리 즉시 따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약간 이제 살포해 주셔야 되고요. 방치하고 했을 때하고 전염원을 제거하고 했을 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농약을 살포했을 때도 전염원 방치했을 때는 살점병, 발병 과일이 이렇게 나옵니다. 전염원을 제거하고 했을 때는 6번 살포하니까 안 나오는 시점이 갔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6번을 살포했어도 3분의 1 이상 이렇게 발병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탄저병은 예방 위주로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요새는 복합 내병제 많이 나오니까 저항성 품종 선택하시고
얘네들이 발병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체질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Y자 유인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통풍도 잘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랫잎도 제거해주시고 숫자로 되어 있어요. 이게 다 살충제예요. 네. 초록색으로 되어 있고 뚜껑은 그 다음에 살균제 같은 경우는 가나다라로 되어 있어요. 실바코 같은 경우는 4,1이라고 써 있는데 이렇게 한글하고 숫자로 결합되어 있고요. 제초제는 이제 노란색 뚜껑으로 되어 있고 ABCD로 이렇게 영문자, 대문자하고 숫자하고 결합되어 있습니다. 요것을 이제 잘 보셔야 되는 이유가 좀 아까 살균제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그룹별로 작용하는 기작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그 균을 죽이는 방법들이 이렇게 다양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약을 사용하실 때 산적정약을 주세요 하고 갖고 가서 썼는데 잘 안 들어요. 두 번째부터는. 그러면 같은 그룹의 약제를 사용하셨을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상표명은 다른데 기작은 다 1이나 다 3이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호흡 저해할 수 있는 약제를 갖다가 쓰신 거예요. 근데 상표명만 다른 산적정약도 결국은 이런 같은 기작이에요. 그렇게 하면 내성이 생겨서 저항성이 생기기 때문에 약효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표명만 다른 건지 보지 마시고 아까 보셨던 여기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4그룹인지 4그룹인지 가그룹인지 어떤 그룹인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번에는 뭐 4그룹을 치셨다. 그러면 이번에 다그룹을 치시고 이렇게 교대로 쓰셔야 약효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카하고 차 같은 경우는 예방용으로 보통 나오는 약들입니다. 여기 이제 성분명이 나오고 상표명이 나오는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농약사 사장님한테 다른 기작의 약제를 이번엔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예. 그래서 보통 보호용 예방용인 그런 산적등 약제 같은 경우는 비용이 좀 저렴합니다. 예. 치료용일 경우에는 비용이 좀 더 세고요. 기작은 다르죠. 예. 그리고 어느 경우에는 예방과 치료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약제들도 이렇게 혼합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 쓰시면 됩니다. 기능청에서 발표한 그 방제 모델을 보면은 이렇게 타그룹의 보호용 약제를 쓰시고, 그다음 혼합제를 한번 쓰시고, 또 보호용 약제 쓰시고, 혼합제 쓰시고, 이렇게 이제 예방과 치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갖다가 교호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작용 기작이 달라야 약효가 좋다. 상표명만 보시고 다르다고 그냥 가져와서 쓰시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사람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이제 바이러스병인데요. 이게 이제 문제시되는 고체 문제시되는 바이러스 7가지 종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바이러스들은 누군가가 얘네들을 갖다가 매개해서 전해줘야 돼요. 예, 지들이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전해줄 수 있는 전용 경로가 있는데 이 TSWV 칼라병 같은 경우는 송채벌레가 전하죠. 송채벌레가. 그리고 나머지 뭐 오인 모자이크 바이러스에서 나머지 것들은 주로 빈뒷모습과 접촉 전염, 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토양 전염, 종자를 통해서도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매개충이 전염하는 것이 거의 한 바이러스병의 80%가 매개충이 전염을 하고요. 종자나 토양으로 전염되는 건 한 20%밖에 안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피해율 같은 경우는 노지 재배가 무방치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해를 더 봅니다. 시설 재배는 사실은 온도가 높고 이러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데 방제를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율은 좀 더 적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 바이러스만 감염된 것보다도요, 여기 나오는 바이러스들 2종 이상의 복합 감염이 되는 게 85%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CMV하고 TSW 두 가지가 동시에 증상이 다 나타나는 경우도 속간이 있어요. 네, 증상은 이렇게 이중 복합 원형 상태로 나타나고요. 순이 완전히 대사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나중에 이제 과실에까지도 얼룩덜룩하게 변형이 됩니다. 네. 위축이 많이 되죠. 이파리에 연하게 또 노란색으로 되고. 네. 아마 농가에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피해 증상은. 그래서 뭐 처음에 좀 치료된 것 같아서 끝까지 가보고 아까워서 못 뽑는 분들도 있는데
가능하시면 과감하게 뽑아서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키워놔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 바이러스를 이렇게 매개하는 주범이 얘입니다. 혼노랑 충체벌레. 이렇게 조그만 게 크게 큰 문제를 나타내는데요. 이렇게 꽃이 개화했을 때 보면은 새카맣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얀 도화지나 A4용지 하나를 가지고 가셔서 꽃이 이렇게 폈을 때 톡톡 털어보시면 이런 새카만 애들이 톡톡 떨어져요, 많이. 눈 좋으신 분들은 다 보이시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런 생활사를 가지고 땅속에 번데기 상태로 있다가 성충이 되어서 알을 낳고 이런 유충 상태로 있다가 다시 또 땅으로 낙하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고요. 한번 고독하면은 끝까지 영속 전염한다. 그리고 총체벌레도 사실은 종류도 많네요. 근데 그 중에서 꽃노랑 총체벌레가 주범이고요. 그 다음에 대만 총체벌레. 그 애들이 거의 우리 한국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종류입니다. 얘네들 좋아하는 데가 이제 꽃속이거든요. 꽃속이다 보니까 살충제를 줘도 잘 방제가 안 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약제 방제 효과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꽃이 이렇게 폈을 때 농약을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줘가지고 꽃속으로 이렇게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세심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토양 중에서도 월동을 하기 때문에 정식 전에 토양 살충제 처리를 가능하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우스나 밭둑 주변에 별꽃이나 새별꽃 같은 애들이 요게 제일 많아요, 사실은. 별꽃에 제일 얘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술식물 가운데. 그래서 요 주변을 갖다 제초를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찍부터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가능하시면 꽃이 들어갔을 때 오전 중에 해주시고 얘네들을 진단할 수 있는 바이러스 진단 키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희 기술센터에서 이거는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좀 이상하다, 문제가 된다고 하면 갖고 오시거나 아니면 저희한테 전화를 해주시면 저희가 현장 포장에 나가서 바로 거기서 즉시 그 현장에서 이 진단을 해드려요. 요거는 안 걸린 거고요. 두 줄은 걸린 거예요. 임신 진단 테스트 하는 그 방법하고 원리는 같습니다. 그러면 나와 있어요. 제가 진단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오이 모자이크 바이러스인데 이거는 총체벌레가 아니고 진딧물. 복숭아 옥진딧물이랑 목화 진딧물 같은 진딧물이 매개하는 진딧물 방제를 잘 해주셔야 돼요. 증상은 여기 나오는 것 같은 저런 증상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육묘기부터 잘 해주시고요. 육묘상에서부터 감염이 대입된 애들이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본포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육묘기부터 그 방제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증상들. 여러 가지 것들, 바이러스라든가, 뭐 담배 나방이라든가, 등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사실은 뭐 고추농사 저보다 더 현장에 잘 지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잘 해주시고 여러 가지 농사 지시면서 애로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기술센터 전화해 주시면 함께 고민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올 2년 한 해도 무엇보다도 건강하시고요. 가족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